예, 반갑습니다. 저 AT 중국 수출부장 정기찬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저 식품 중국 쪽에 수출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직접 지금? 아니면 다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신가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올해 사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가 중국 현지의 이제 바이어들, 한국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바이어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사드 이전하고, 이후하고, 한국 식품 매출이 한 30% 내에 지금 줄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에 이제 대중국 수출이 우리 농식품이 한 8.3% 정도 해서 한 13, 14억 불 정도 수출이 했는데, 올해 이제 30% 정도 줄고 있다는 이제 좀 소식이 있고요. 지금 최근까지 저희가 이제 한국 식품이 현지에서 이제 대형 유통 매장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입점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중국 내륙 지역, 충칭이나 이제 청두, 남부 지역,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한국 식품이 뭐 매장 내에서 판촉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좀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식품을 수출하고 계시거나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희망된 그런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뭐 주어진 시간이 뭐 50분이라서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 식품 분류부터 중국 수출 전략까지 해서 제가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그 식품이 분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식품.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일반 식품들이죠. 가공식품을 포함해서. 또 하나가 보건식품입니다. 이 보건식품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국에서는 크게 식품을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중국의 보건식품이 이 중간에 보시면 보건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이 114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인삼이라든지 뭐 오가피라든지 저희가 뭐 산수유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이런 원료로 사용했을 때 이런 원료를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중국에서 반드시 보건식품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에 이제 보건식품이 굉장히 등록이 뒤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좀 까다로운 이제 등록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4개 본사 자기 이제 가공식품이 이 114개의 원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중국에 반드시 보건식품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의 보건식품 등록이 한 16,000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입산이 한 752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한국산은 36개 품목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6개 품목이 대부분 이제 인삼 제품이 이제 대부분 많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작년 2월 달에 보건식품 등록을 좀 간소화하는 거를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앞서 말씀드린 114개의 원료가 들어가 있으면 모두 보건식품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거 이외에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간 22종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22개의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들어간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전에는 반드시 CFDA에 등록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이 제품은 서류 등록으로서 가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간소화시킨 거고요. 이 22종 외에 나머지 원료 목록은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계속적으로 서류 등록으로서 가능한 빼안으로 가능한 빼안으로만 등록이 가능한 이런 원료 목록도 중국 정부에서 계속 발표할 예정에 있다. 지금은 비타민하고 미네랄, 뭐 엽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22종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 등록으로서 간단하게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 바랍니다. 그 중국 그 수출 절차인데요. 그 앞서 김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에 수출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상표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최근에 이제 중국의 삼계탕이 이제 저희가 수출이 이제 풀리면서 수출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삼계탕이 이제 수출하는 업체 중에 한 개 업체가 이미 중국에서 상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 상표를 중국에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수출을 계획하고 계시는 업체분들은 중국 수출 이전에 상표권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수출하고 나서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 상표 등록을 해놓으시는 게 훨씬 전략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표 등록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가 않거든요. 간단하게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표 등록 이외에도 저 수출업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앞서 SIQ 그 중국 질검총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수출업체 여기 URL이 나와 있죠. 저기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수출업체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3월 1일부터 또 등록이 하나가 더 있는데 무역회사에서 식품을 수출하실 수도 있고 생산 공장이 따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생산 공장 등록도 중국 질검총국 SIQ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저 URL로 들어가시면은 등록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 식품 공장 생산 등록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수출업체 등록하고 생산 공장 등록은 자기가 직접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 해외 식품 생산 공장 등록 이거는 이 육류 제품이라든지 유제품, 수산물, 제비집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제품일 경우에는 중국 질검총국 산하의 CNCA라 그래가지고 중국 인증인가감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식품 생산 공장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등록하는 거하고 밑에 인증받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아닌 것들은 수출업체 등록과 생산 공장 등록만 직접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제품에 해당하는 밑에 하단의 제품에 해당하는 것들은 CNCA에 공장 인증을 받아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수출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중문 라벨에 대해서 화장품에 설명을 하셨는데요.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식품에 대부분의 이제 바이어들이 이제 스티커로 해서 라벨을 붙여서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포장에 직접 인쇄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품 라벨 규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글자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재사항들이 규정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이라도 직접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어들이 현지에서 직접 해주면 제일 좋은데 바이어들은 간단하게 가져가려고 라벨로 그냥 스티커로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ATS도 물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품에 직접 이제 표기가 하는 그런 라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라벨 제작을 할 때요. 라벨 제작을 할 때 라벨 각 기업에서 생산하시는 성분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받아서 이제 라벨 검사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수출하실 때 앞서 이제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걸린다 그랬었잖아요. 금역에서 많이 걸리는데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첨가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중국에 이 제품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걸러주기 때문에 라벨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식품의 수출 절차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문 라벨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제작을 하고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해외 기업과 생산업체 등록을 하는 게 제일 처음 순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CIQ, 중국 검역이죠. 검역국에 신고를 하고 세관 신고를 하는데 한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세관에서 이제 랜덤 검사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통관을 하는데 한 2, 3일이 걸리고요. 그리고 CIQ에서 동식물 검사라든지 각종 샘플링 검사, 라벨 심사를 하고 중물 라벨 등록을 하고 위생 허가가 발급이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 세관하고 CIQ하고 식품은 CIQ에 위생 허가를 받아서 위생 검역증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여기 중간에서 이 세관에서 검사를 해서 세관에서 통관이 되면 물건은 자기 창고에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올 수는 있지만 CIQ에서 그 중국 검역국에서 위생 검사를 해서 위생 검역증이 나와야지 판매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위생 검역증이 나오는 데는 일반적으로 30일에서 45일 정도 걸리고요. 일반 이제 통관이 돼서 이 제품을 매장에 입점을 할 때 매장 측에서 이런 위생 증명서를 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CIQ에 위생 증명서가 없다고 하면 일반 유통 채널을 통해서는 판매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건 통관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그 중국의 이제 각종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중국 질검총국 AQ, SIQ에서 식품 검사를 이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61건이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럼 올해 4월까지는 한 102건 정도가 불합격이 됐는데 이 불합격이 되게 되면은 폐기 또는 반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불합격을 하느냐 여러 사유가 많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 위생 문제예요. 그 위생 문제가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첨가제인데 첨가제를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위생에 걸리는 거고요. 위생 부분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조미김입니다. 여기서 조미김을 수출하시는 업체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조미김이 이제 그 위생 기준이 국제 기준이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균락청수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위생 기준에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라벨이라든지 포장 그리고 서류 미비 이런 건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그 통관이 중국에서 이제 거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최근에 언론에서 이제 뭐 식품, 화장품이 통관 거부가 뭐 많이 늘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규정을 벗어나지 않으면 통관 거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준을 잘 맞춘다고 하시면 통관이나 이렇게 하시는 거는 큰 애로점은 없다고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걸렸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막걸리를 저희가 수출을 하는데 한국의 막걸리에는 그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감미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아스파탐을 막걸리에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수출업체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중국에서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라벨링을 이렇게 하실 때 그런 전문기관들이 그런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좀 자체적으로 걸러주기도 하고요. 그 저희 AT에서 이제 또 이렇게 그 각 국가별로 그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식품 첨가물 사용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들어가시면 국가별로 그리고 제품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첨가제 그 부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중국 수출하시는데 그런 좀 위험성을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식품 쪽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식파라치들이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라벨링 표기 사항 잘못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규정에 맞게끔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발각을 해서 자기들이 보통 이게 규정에 이제 10배 이상 물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자기들이 이게 라벨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못된 것을 발견을 하면 일단 자기들이 그 물건을 많이 삽니다. 10배를 물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파라치들도 중국에서 굉장히 좀 활개를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출하실 때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뭐 라벨링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은 규정에 맞게끔 해서 수출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식품 시장이 이제 왜 중요하냐? 지금 중국이 이제 2013년도에 식품 시장 규모로서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시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미 14년도에 1조 달러가 식품 시장이 넘어섰고요. 중국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국 식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보면 저희가 중국 수출이 한 6.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식품 수출 중에서. 그런데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한 17% 정도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기 2000년도에는 한국 식품이 중국에 하면 대부분의 한국 교민마트가 있습니다. 그 교민마트 위주로 이제 조금씩 판매되는 게 지금은 대형 유통매장뿐만이 아니고 온라인에도 그리고 2, 3선 도시도 이제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의 이제 소비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래도 제일 처음은 넘버원은 이제 안전성을 중시한다. 이건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죠. 2008년도에 대표적인 게 멜라민 분유 파동이 생기면서 중국이 매년 해외에서 30억 불 이상의 조제 분유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한 1억 불 정도 수출을 했었죠, 조제 분유를. 그 안전성을 중시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이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온라인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재, 특히 소비재 부분은 이 온라인을 제외하고는 지금 우리가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 것을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온라인이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간편식, 편의점 시장이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하고 이제 맞물려가지고, 중국의 이제 간편식, 이런 부분들도 중국 시장의 성장이 빠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데요. 저희가 이제 좀 규모 있게 나가는 것 위주로 좀 뽑아봤습니다. 이 조제분유, 설탕, 라면, 조미김, 음료, 커피, 인삼, 유자차, 생우유. 여기 한 10개 정도 대표 품목을 제가 뽑아봤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카피 제품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빙그레에서 바나나 우유가 수출되는데, 그쪽에 현지에서도 미투 제품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카피 제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원료를 가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카피를 하려고 해도 카피를 못하는 제품이죠. 왜냐하면 원료 때문에 카피를 못하는 제품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조미김입니다. 이 김의 원료를 원초라고 그러죠. 이거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면은 한국의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게 밀물의 차이, 그거의 차이인지 조수간만의 차이인지는 자세히는 몰라도 어쨌든 조미김을 이 포자를 중국에서 갖다가 양식을 해도 한국인은 조미김의 원초를 갖기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이 조미김이 이제 원료에서 이제 중국이 못 따라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유자차입니다. 유자차가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수출이 되고 있지만, 이 우리나라 특유의 향긋한 그런 맛을 중국 유자차는 낼 수가 없어요. 중국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호유 폼종이라고 호유차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의 상큼한 그런 맛을 낼 수 없는 그런 원료의 우수성을 한국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원료의 우수성이라기보다는 유통 이런 관리의 우수성인데, 이 생우유입니다. 생우유가 저희가 연간 한 1,500만 불 수출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이 생우유를 먹는 것보다는 원래는 멸균유를 중국이 많이 소비하는 시장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멸균유를 거의 안 먹잖아요. 중국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장에 멸균유가 굉장히 많이 이제 깔려 있고, 멸균유 소비가 제가 예전 자료로서는 한 8대 2 정도로 8이 지금 멸균유 시장이다.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유럽에서 멸균유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멸균유가 중국이 이제 그렇게 좋아해서 먹는 거 이런 개념보다는 이 중국이 유제품 관리가 굉장히 좀 허술합니다. 국제 기준에 많이 못 미쳐요.
그러니까 이 생우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려면은 콜드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뒤따라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멸균류가 아마 상대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한 거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8대2 이 비율이 계속해서 7대3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우유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대표적인 품목 중에서 이 조미김, 그리고 유자차, 생우유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서는 카피를 가지고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품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저희가 가공식품은 수출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출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과일이 중국 수출이 대부분 다 막혀 있고요. 과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푸른 게 최근에 이제 포도가 풀렸습니다. 포도 위에는 모든 과일은 이제 수출이 안 되고요. 그리고 육가공 제품도 수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삼계탕을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5년근 이하 인삼, 아까 인삼이 보건식품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5년근 이하 인삼은 경우에는 신자원 식품으로 해가지고 2012년도에 정부에서 식품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5년근 이하 인삼을 사용한 식품을 가공했을 때에는 보건식품 등록이 필요 없이 일반 식품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도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전체 포도가 한 400만 불에서 500만 불 정도 수출됩니다. 여기서 뭐 포도 하시는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중국이 포도를 연간 한 5억 불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과일 수입, 이런 부분에서 엄청 대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도 충분히 저희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제가 올해 농림축산식품의 수출 목표가 이제 18억 불인데, 이거를 달성하려면 유망 품목을 발굴을 많이 하고, 애로 해소를 많이 시키고, 그리고 물류 경쟁력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중국이 이제 워낙 넓다 보니까, 이 선호하는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지금 화동, 화중, 이 상해를 포함한 이 동쪽 지역, 이쪽은 인삼, 조미김, 참치, 선행유 이런 것들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화남 지역, 이 광동성이 포함되어 있는 남부 지역이죠.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몸을 보호하는 식품, 인삼, 전복, 해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선호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천성, 운남성이 있는 서남 지역 같은 경우는 유자차, 조미김, 조제분유, 떡볶이. 그리고 신장을 포함한 서북 지역은 음료나 유자차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가 됐고요. 이 화북 지역은 이제 커피라든지 유아 어린이용 식품이고, 동북 지역은 인삼이라든지 냉동, 한국 전통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중국 온라인 시장입니다. 다음에 코트라 황 차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 저희가 한 2012년도, 13년도부터 온라인 시장을 접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 월마트나 카르푸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매장들은 매출 감소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에 반면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알리바바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몰들은 빠른 성장을 하고 있죠. 한국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지만 솔로데이 11월 11일 날 중국에서 큰 이벤트를 합니다. 알리바바에서 독신자죠. 독솔로데이. 이 독신자 데이 때 이벤트를 하는데 하나로 당일 매출이 21조 매출을 올린 게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이 정도로 지금 중국 온라인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좀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온라인 시장은 지금 2010년에서 16년간 연평균 한 약 50% 정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식품의 유통 채널을 오프라인 대형 유통매장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온라인 쪽으로 빠르게 좀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전략을 좀 이렇게 새롭게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온라인 쇼핑은 그러면은 중국인들이 얼마나 하느냐? 지금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4억 6천만 명 정도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다.
그 인터넷 사용 인구가 한 7억 3천만 명인데 그 중에 한 64%가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하는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매주 1회 이상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의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죠. 뭐 징동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지금 알리바바가 지금 플랫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알리바바 1688.com이라고 이제 이거는 B2B 개념의 온라인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티몰이라고 이건 B2C 개념의 온라인 플랫폼이고 타오바오 그리고 알리바바.com 이렇게 C2C 해외 B2B 이렇게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전체 온라인 시장의 약 80% 이상을 이제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가 그 2014년도에 그 알리바바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그 B2B죠. 1688.com에 한국 식품을 한 870개 정도 입점을 해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때 구축했던 이제 메인 화면이고요. 제가 이제 2015년도에는 그 알리바바 그 마인 회장을 그 저희 AT에 초청을 해서 그 티몰에 한국관을 이제 오픈을 해서 그때 이제 무역협회하고 공동으로 공산품하고 식품을 이제 진출을 했었고요. 지금 티몰도 이제 티몰 국제라든지 티몰 차우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형태로 분화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이거는 또 저 1호점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 1호점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식품에 좀 특화된 이 쇼핑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한 30%가 식품이고요. 그 식품 중에서 또 한 30%가 수입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온라인 쇼핑몰이 식품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여기는 식품에 아주 특화된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그리고 이 1호점이 아마 기네스 기록을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조금 가물하지만 아까 멸균류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1시간에 멸균류를 컨테이너 뭐 400개를 팔아치웠나 그런 정도의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멸균류를 아주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쇼핑몰이기도 하고요. 식품에 특화된 쇼핑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한국식품관이 이제 오픈을 해서 저희가 매년 한 100억 정도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뭐 대형 유통 매장의 MD도 있지만 온라인 MD들을 초청해서 뭐 상담회라든지 뭐 업체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식품을 이제 수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좀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여러 언론들에 좀 이렇게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1688.com 그 B2B 판촉 행사 때 하루 판매액이 한 18억, 하루 18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티몰 같은 경우에는 개소 전 대비 한 72%, 한 1,500개 품목이 지금 입점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는 지금 한국식품이 지금 활발하게 진출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중국 이제 내륙 시장입니다. 중국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각 23개 성 지역별로 중국 말로는 이제 경소상이라 그러는데요. 이 경소상들이 대부분 성에 5명에서 한 6명 정도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식품은 주로 이제 청도라든지 상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광동 이런 대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바이어를 통해서 이 바이어들이 이런 내륙 지역의 이런 경소상들을 통해서 이 내륙 지역의 한국 식품을 지금 입점을 시키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티베트 있지 않습니까? 티베트까지 한국 식품이 거기 현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유자차라든지 조미김이라든지 이런 한국 식품이 다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중국 각 지역에 중국 전역에 한국 식품은 지금 보편적으로 입점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매장에 입점이 많이 되어 있는 게 유자차, 그리고 조미김, 음료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내륙 지역의 대표 매장들 가보시면 대부분이 아마 입점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소상들, 중국 내륙 지역에 있는 밴드들하고 얼마나 잘 협력 관계를 가지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국 식품이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또 지금 중국에서 한국 식품이 진출이 덜 된 지역, 이런 지역 청두라든지
시안이라든지 충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안테나 시합을 개설을 해서 한국 식품을 좀 이렇게 보급을 늘리고 또 홍보도 하는 그런 시합을 해서 한국 식품을 지금 진출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뭐 대형 유통매장 이런 데 MD를 초청해서 수출 상담회도 이제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 프로모션도 대형 유통매장과 연계해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요. 중국 식품 시장 변화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도 이제 7% 내에 이제 경제 성장률로 해서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륙 경기는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 뭐 중국 1대1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중서부 이런 부분들이 개발에 이제 탄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서부 지역에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증가율이 이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중 FTA가 체결된 지가 이제 3년째 되는데 한국 식품의 이제 그 관세율 인하가 20년에서 25년 사이에서 관세율이 매년 동일 관세율로 인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나나 맛 우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35% 관세였는데 올해 한중 FTA 관세 3년차는 29.7%까지 관세가 떨어졌고요. 이게 마지막 해에 가면은 관세는 제로가 되겠죠. 관세는 제로가 되는데 중국의 정치세라고 있습니다. 수입할 때. 그 정치세는 17%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지출 소득이 이제 감소를 하다 보니까, 고가식품의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이제 좀 시장 변화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1인 가구가 이제 증가를 해서 간편식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인기를 이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소포장, 이런 패키지 제품을 이제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영유아식품 시장이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앞서 제가 이제 조제분유가 이제 1억 불 이상 수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제분유가 대형 유통 매장에서 판매가 대부분 안 되고, 베이비샵이라 그래서 유아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샵에서 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그 베이비샵 이제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냐면, 쌀가루로 만든 제품을 요구를 하는데, 그게 뭐냐고 보니까 쌀가루 유식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중국에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쌀가루 유식 시장이 1조 원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쌀가루 유식하고 틀린 게 뭐냐면, 저희는, 쌀가루를 끓여가지고 여러 가지 첨가제를 섞어서 유식을 만드는데 중국은 분유처럼 먹을 수 있도록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저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쌀가루 유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상품성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상품 개발을 지원을 통해 가지고 중국 시장을 이제 개척하려고 지금 이 개발 단계 상품을 개발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중국의 이제 영유아 시장, 이 쌀가루 유식 이외에도 유아용 국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영유아 제품 그리고 어린이용 치즈라든지 이런 영유아 제품들이 앞으로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버미 웰빙 식품 시장 확대 이런 부분들은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모바일 거래가 이제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제가 일례로 듣기로는 온라인을 말씀드렸는데 모바일 결제가 한 80% 정도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모바일이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 위챗 많이 들어보셨죠? 위챗의 한국판 카카오톡인데 그쪽에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한국식품 쇼핑몰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쪽을 그 모바일을 통해서 한국 식품을 판매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의점은 뭐 앞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중국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영유아식품 중국이 이제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뭐 쌀가루 유식 외에도 유아용 소면이라든지 뭐 치발과자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청폐식품입니다. 지금 뭐 청폐식품 뭐 중국에 워낙 그 여러 가지 그 미세먼지라든지 최근에 뭐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이런 청폐식품이라고 해서 이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뭐 청폐식품으로 해가지고 수출되는 제품은 없는데
배 있지 않습니까? 배 관련, 배접이라든지, 배 쪽이 이제, 이 청폐와 관련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연구 개발을 해서 제품을 좀 만들어서 중국 쪽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식품, 뭐 1인 가구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소비 패턴이 편의점을 활용한 간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간편식이 이제 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 편의점도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 편의점에 맞는 상품을 상품을 제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형마트에 나가는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편의점용 상품을 개발을 해서 그런 상품으로 여기 CU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점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편의점 시장도 저희가 그런 상품 개발을 통해서 공략이 필요한 그런 시장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중국어로 조미김이 약 한 7천만 불 정도 수출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체로 3억 불이 넘었는데 중국에서 한 6,700만 불 정도 수출이 됐거든요. 조미김은 이제 이걸 중국 사람들은 밥하고 같이 먹는 게 아니고 간식으로 그냥 많이 먹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낵김 형태로도 해서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제 분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안전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수출이 이제 많이 되고 있고요. 그 유자차가 저희가 이제 수출이 많이 됐는데 유자차의 그 음료 형태로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소비가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이제 좀 많이 소비가 되고 있지만 탄산수 음료 이런 부분들도 중국에서 좀 호응이 높은 그런 제품으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수출 전략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기존의 대형 유통 매장 이런 쪽만 이제 진출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TV 홈쇼핑 이런 부분들에 맞는 TV 홈쇼핑에 맞는 제품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아용 식품 개발 관리라든지 영유아 부모 대상 집중 홍보 판촉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류가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는 됐지만 그래도 한류 드라마라든지 이런 예능이라든지 이런 노출 효과가 큰 프로그램하고 연계한 홍보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중국에 저희가 외식 체인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도 나가 있지만 중국도 대형 외식 체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B2C로 해가지고 상품을 그냥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 외에도 이런 식재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접근을 해서 규모화해서 이제 수출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뒤에 참고 자료는 저희가 AT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거는 책자로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나중에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 시간에 통해서 궁금하신 점은 저희가 다시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